정돈 시리즈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중국이 그동안에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거다. 당분간 중국이 내부 사상 통제나 내부 통제를 코로나 제로 등으로 핑계 삼아서 강화시키고 국민 10가구를 한 명이 감시하는 이런 체제를 구축한 다음에 사상을 교육을 시키고 중국몽 공동 부유를 인식시킨 다음에 대만을 침공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중국이 시간을 끌지 못할 걸로 애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의 대만 침공이 빨라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의 CIA 국장에 이어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이 올해나 내년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년 그들은 애초 약속보다 일찍 결과물을 항상 내놨다. 그래서 중국의 스텔스 무인기 공격 등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자, 저는 이 발언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미국 해군 참모 총장의 이야기를 보면 지난 20년간 중국은 항상 빨리 움직였는데 생각보다 2027년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해라고 생각하지만 올해나 내년을 배제할 수 없다. CIA 국장도 지금 뭐라는가 하면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공격을 끝내라 해놓고 군에 그래 지시를 했지만 그보다 빨리 대만에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7년까지 지금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까지 전투력을 현대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쇼고 실제로는 중국의 시진핑이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민족주의적 목표인 중국 통일을 빨리 달성함으로써 그것을 경제 대신에 업적화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이 내부 지금 보고서, 그러니까 이번에 전인대에서 나온 보고서에 보면 단지 목표로서의 대만 통일이 국지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에서 보면 대만을 중국 자국 영토로 생각하는 중국이 이제 국지전에서 자신들이 내정 관련 상황을 빨리 판단하겠다라는 의미로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대만의 위협을 대비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무기 공동 생산 체계를 갖춘다. 그래서 무기를 제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미 정부가 만약에 판매를 하려 그러면 최장 10년까지도 걸리니까 대만의 무기 체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중국은 우크라이나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 대만을 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만약에 우크라이나전이 정리된 상황에서 대만을 혼자 나서서 치면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방어할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복수의 전쟁을 전개해야 되는데 현재 미국의 군사력으로 두 개의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상 좀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미국이 직접 뛰어들지는 않아도 거기에 미국의 상당한 무기 지원이나 또 여러 가지 전문적 지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대만을 침공하고 또 한편으론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고 대만 침공 때는 중국이 북한에 일정한 포장을 약속해 주면서 남한에서 또 국지전을 일으켜라고 지시를 할 겁니다. 이것이 동시다발로 우크라전 그리고 대만 침공전 그리고 남한에서의 국지전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야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이 전선이 분산되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거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전문가들은 이 이란이 제공한다라는 미사일과 드론이 실질적으로는 상당수 중국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제공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제가 서해 5도 중 백령도를 북한이 점거한다 이렇게 지금 대비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점거 후
뒤섞인 상황에서 아군 그리고 주민들과 북한군이 뒤섞인 상황에서 결국은 이 미군을 향해서 이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절술 핵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군 보고도 정원군이 오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 협상 국면으로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설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이 울릉도를 택할 수도 있다. 이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군의 방어가 그래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백령도를 점령하려면 북한군이 10,000명 이상 투입돼야 되고 북도 거기에 상당한 희생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울릉도에는 사실상 한국의 군인이 없고 일부 경찰과 예비군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정예군이 잠수함으로 울릉도에 잠수함 몇 대를 보내서 적어도 한 200명 정도가 울릉도를 침공해서 지금 울릉도 주민이 상당히 많잖아요. 자, 울릉도는 주민이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백령도보다는 한 2배 정도 많아요, 민간인이요. 자, 그들 중에 상당수를 북한군이 인질로 잡고 그러면서 지금 울릉도에서 또 여러 가지 장난을 칠 수 있다. 그리고 동해상으로 전술핵 미사일을 쏠 수 있다. 또 이런 가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군의 지금 군사력이 크게 약화되어서 두 곳에서 동시 전쟁이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한반도에 확장 억지를 제공한다 하지만은 근데 여기에 틈이 생기면 북한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즉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바로 주일 미군과 더불어서 대만으로 가게 되겠죠. 이 사이에 북한군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공군도 지금 약하다고 평가되었고 또 미군 함정도 지금 최근 15년 동안에 고작 5척 늘어난 296척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핵무기도 노후화되고 운반 시스템, 탄두 신뢰성이 지금 위험에 있다. 그래서 미군이 두 곳에서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치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고 확실한 장비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전쟁을 저지할 수 없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다라는 경고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딱 보다가 미군의 확장 억지력이 약화됐다고 생각되면 이제 군사 행동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우크라이나의 헤르손이 이제 거의 탈환되지 않겠냐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친러 행정부가 헤르손시에서 한 6만여 명을 드니프르 강을 이 부교를 만들어서 이제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헤르손에서 친러 인사 러시아 군대를 다 뺀 다음에 동시에 이 헤르손에 화학무기나 전술핵을 써서 우크라이나군에 괴멸적 타격을 주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25만 명 정도의 헤르손에 지금 한 13만 명 절반 정도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 양상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 그리고 북한의 이 국지전 도발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이 경제가 지금 확연하게 붕괴되는 상황에서 초장에 중국 사람들의 지지를 놓치고 경제 붕괴되고 공산당이 인기를 잃어가고 그리고 주민들의 시위가 시작되고 이런 상황으로 내몰려 가다가 전쟁을 선택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전쟁을 초장에 대만하고 붙는 게 우크라이나 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 붙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닥에 나오고 또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관료적 상황을 볼 때 시진핑에게 중국 무기의 우수성이나 중국 군인의 우수성을 과대평가해서 보고해서 중국몽이라는 환상에 시진핑 스스로가 중국 허접한 무기들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을 수 있다. 중국의 또 군사적 스킬에 대해서도 오판하고 있을 거다.
푸틴이 그랬듯이 시진핑이도 지금 그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미국이 개입되기 전에 빨리 이 전쟁을 대만 침공 전쟁을 순식간에 끝내야 된다. 이 방법만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100%이 북한이 남한에 대한 도발을 할 것이다. 그럼 백령도 새로운 가설을 하나 보자면 울릉도일 수도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추고요. 머지않은 시기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사건이 경제 위기에 또 하나의 추가된 폭탄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자, 대운동 시리즈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시진핑이가 3기 연임을 완료하자 그 3기 연임의 성격이요. 시진핑의 내부 충성을 유도하고 그야말로 전시 내각이다. 중화 언론은 대만과 일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후진타오의 공청당 계열은 전멸했고 심지어 치매기가 있는 몸이 불편한 후진타오에게 자료도 못 보게 하고 수행원을 동원해서 회의 도중 시진핑이 강제로 끌어내서 이제 넷밖에 없다라는 것을 과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보팀을 강화했고 대만 담당하는 장성을 군사위 부주석에 올리고 그러면서 내부 충성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보이는 게 딱 문화혁명 당시에 지금 그림자가 어령거린다. 24인의 정치국원 중에서 지금 여성이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 아까 말한 대만해협 관장하는 사령관을 지낸 대만 상황을 잘 아는 전략가로 평가되는 인물을 정치국 위원으로 임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진핑의 이 중국 지도부에 24명 중 경제통은 1명뿐이고 선전, 선동, 안보통 등이 다 들어섰고 경제 전문가 리커창과 왕량이 퇴진을 했고 허리핑 지금 주임 외에 경제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임 허리핑. 그래서 경제 정책은 시진핑 요구대로 마음대로 굴러갈 거고 사상 강화에 주력할 거고 모두가 충성심 경쟁만 하면서 시진핑 자신에게도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것은 무조건 시진핑의 책임으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경기 둔화가 시작되고 있고 대만 통일 침공 등을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면 시진핑 스스로 이제 숨을 곳이 없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될 상황이고 광신적 충성 경쟁으로 가게 됐고 시진핑은 모택동이만큼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누가 노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권력이 그 자신이 지금 엄청난 위험수를 둔 것이다. 아무도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거고 이제 명목상 총리가 주도했던 경제정책도 시진핑이가 직접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지금 중앙위원 205명 가운데 이 지도부인 상무위원 7명이 포함된 정치국 위원 24명을 발표했는데 전체 당원 9,700명에서 이제 이 대의원이 지금 2,300명을 뽑아가지고 5년마다 전인대, 즉 전국인민대표자대회 당대회를 열어서 중앙위원 205명을 뽑고 205명이 정치국 위원 24명을 선출하고 그래서 이제 7명을 다시 상무위원을 뽑았다는 겁니다. 자, 시진핑 3기 체제의 공포 때문에 홍콩 증시가 하루 만에 6.7%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그 주가 지수인 항생 지수가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연계된 국내 ELS의 원금 손실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홍콩의 항생 지수를 갖다가 기반으로 한 국내의 지금 이 금융 상품이 굉장히 손실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현재 이 소비 증가율도 줄고 수출도 부진하고
GDP 성장률도 어제 기습적으로 당대회가 끝난 뒤 발표했는데 역대 40년간 두 번째로 나빠졌어요. 그래서 성장률 목표도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시장주의에 대한 우려가 홍콩에 바로 돈으로 반영이 되죠. 중국 사람이 돈에 얼마나 민감해요. 그 돈으로 반영되는 것이 결국은 홍콩의 주가 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테크주들이 10%씩 곤두박질을 쳤다라는 겁니다. 시진핑이가 3기에서 무한의 권력을 가지고 중국 빅테크 기업을 두들길 거다. 그래서 겁에 질린 알리바바, 바이두 같은 중국의 기술주들, 즉 미국의 빅테크에 대비되는 중국의 이 기술주들, 그러니까 메이탄, 바이두, 탄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네디저 등 이런 기술주들이 어제 15에서 한 8%가량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상하이 봉쇄 등 봉쇄를 이끌었던 리창 코로나 봉쇄의 주역이 총리로 발탁되면서 제로 코로나 완화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렸고 예스맨으로 채워진 중국 지도부가 민간 기업을 통제하고 부유층을 엿먹이는 방식으로 반시장 정책을 통해서 공동부유, 사실은 공동빈곤을 추구할 것이고 경제 정책의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서 매우 위험한 일이 중국에서 벌어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이 새로 선출된 정치국은 상무위원 면면을 보고 난 이후 이제 기대감이 다 사라져 버려서 그래서 결국은 지금 홍콩이 고정환율제를 중국 정부가 유지하면서 달러의 중국의 위안화를 고정하기 위해 패거제라 그러죠. 본토와 무관하게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홍콩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거다. 그래서 투기 자본은 홍콩의 이런 환율 방어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금융 시스템, 홍콩 금융 시스템 전체가 공격받을 거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사실상 대형 IT 기업들의 사업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그 자체가 중국의 공포를 지금 낳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국에는요, 이제 슈넥, 인도계가 지금 총리가 됐습니다. 옥스퍼드를 나오고 미국 스탠포드에서도 공부한 인도계 인물이죠. 물론 똑똑하기는 하겠죠. 어디 트러스가 똑똑하지 않아서 쫓겨났으니까. 자, 80년에 영국에 이민 온 인도계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의사였고 엄마가 약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민은 이제 나중에 왔지만 아마 아버지와 엄마가 영국에 유학해서 영국 의사, 약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영국에 이민을 온 거죠. 그래서 자기들 집도 이미 영국에서 상류층으로 불리는 집에서 유복하게 자라서 그러니까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 정치, 경제학을 전공했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영대학원 MBA 과정을 다녔어요. 그런 다음에 미국의 골드만삭스 체계호 투자은행에서 애널리스트를 했고 2015년에 보수당 하원의원에 당선됐고 2020년 2월에 재무장관에 임명이 되었어요. 자, 이 사람은 올해 42세로 210년 만에 영국의 최연소 총리라고 합니다. 영국이 요즘 기록을 자주 세우고 있어요. 최단 총리가 나오고 이제 최연소 총리, 외국계 총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인도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여러분도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인포시스라는 회사 창업자 딸하고 결혼했어요. 인도 최고 부자의 딸과 결혼해서 이 부부 자산이 1조 2천억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상류층 중에서 초상류층이 됐어요. 자기 부모가 또 상류층이었고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았고 그래서 또 자본주의의 첨단 미국에 가서 MBA 했고 그리고 골드만삭스에 있다가
그 다음에 정치권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또 초상류층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자가 건설 현장에 찾아갔을 때 고가의 프라다 신발을 신고 건설 현장에 가서 서민들의 반감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은 검지만은 이 사람하고 부인하고 이 사람들은 거의 영국의 초상류층들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캐리어로 보면 마크롱하고 똑같은 인물입니다. 물론 마누라가 초재벌은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론 시류에 빠르기 때문에 재무장관 제임스의 정세를 주장했고 법인세 그리고 또 국민보험 분담금을 올리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것은 시류를 읽은 거지 지금 정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사는 법이 영국에서 여러 차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도 자기 모순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트러스보다 좀 오래 하겠지만은 이 사람도 본격적인 이 영국의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면 아마 쫓겨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을 하겠는가라는 모든 것이 최초 파격이라고 하고 다녔지만 그 이면에 이 사람들이 가진 사회적 위선에 대한 엄청난 그 비난도 영국 사회에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무너지니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지만은 이들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가정스러웠는가라는 부분이 아마 경제 위기가 오면 영국의 국민들의 서민들의 저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영국도 이런 자들이 이제 총리가 되는 걸 보면 영국도 이제 사실상 운명이 끝이 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세상 참 이렇게 엉망으로 여러 가지가 돌아갈 수 있는지 참 희한하네요. 대혼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미국 선거부터 좀 하겠는데요. 11월 8일 날 미국 중간 선거가 열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중간 선거라는 게 이제 항상 대통령 임기 중간, 대통령이 4년이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미국의 선거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미국에는 대통령이 임기 4년이고 재선할 수 있고 또 미국의 상원은 임기가 6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하원은 임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하원은 435명인데 이제 주별로 인구가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하원 의원이 수십 명이고 인구가 적은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이다호 같은 데는 이 하원 의원이 아주 적지요. 상원은 그거하고 다르게 정원이 100명입니다. 각 주에 무조건 2명씩 배당이 돼요. 임기 6년이고요. 또 미국의 주지사들은 50개 주니까 50명이잖아요. 이번에 선거에서는 하원은 435명 전원, 임기가 2년이니까 대통령 임기 4년이니까 미국에는 선거 있다 하면 하원은 맨날 선거해야 돼요. 자, 상원은 지금 100명 중에 3분의 1인 35명을 이번 선거에서 바꾸고 주지사는 50명 중에 지금 3분의 2에 가까운 36명을 이번에 선거에서 바꿉니다. 자, 이번 선거에 지금 관심이 초반에는 낙태법에 대해서 공화당이 밀어붙이는 보수 대법관이 밀어붙이는 데 대한 반대 여론으로 민주당이 좀 유리했다가 또 공화당이 경제 등으로 좀 따라잡다가 인플레가 약간 둔화되고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는 듯하니 바이든이 그래도 이길 것 같다고 나왔습니다. 미국에는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민주당이 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휘발유 가격이 다시 좀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이번에 선거 결과에 보면 상원에서도 근소하게 민주당이 지지 않을까, 하원에서도 민주당이 지지 않을까. 지금 8석 앞섰는데 하원에서는 이 민주당이 의석을 뺏길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비상이 걸렸고 바이든이 틱톡 스타
뭐 불러가지고 지금 이 청와대에서 긴급하게 선거 이기려고 미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미국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플레와 경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와 경제가 이리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미국 국민의 44%가 선거의 핵심 쟁점이 경제라고 이야기한다. 자, 저도 상하원에서 현재 상황이라면 공화당이 이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공화당이 이기면 지금 유럽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금 25조가 넘는 바이든의 지원에 제동을 걸어서 지원이 적절한지 살펴볼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항상 이 대외적 고립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형편에서 보면 다시 세계로 복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제동 걸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지해야 된다는 게 72%라서 과연 지금 미국 하원 원내대표 코빈 메카시의 지적처럼 이렇게 이제 제동을 걸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은 미국 중간 선거 전에 핵실험을 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타이밍에서 굳이 공화당이 이길 것 같으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는 바이든이 아마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재선에 안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바꾸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면 그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트럼프 바이든 리턴 매치가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공화당은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자기들이 이기면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이 수사를 갖다가 진행시켜서 바이든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미리 바이든에 대해서 지금 재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요, 매우 중요하고 또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좀 공화당의 승리가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민주당이 무슨 카트 같은 인권 대통령에서 우려스러웠고 공화당이 승리하면 한국은 좀 안전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그래도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이 민주당이 좀 낫고요. 완전 고립으로 돌려는 공화당이 한국에는 불편한 상황이 있다. 세상이 희한하다는 겁니다. 자, 영국 선거. 어제 그 길민재 씨, 영국 전문가지요. 정치 전문가인데 어제 한밤의 앵벌쇼에서 저한테 영국에 지금 이 순회기 이제 무너지면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극우 내각이 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이 영국의 이제 정치 시스템을 좀 알아야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순핵은 영국에서 총선을 치르지 않은 세 번째 총리입니다. 자, 영국이 총선을 2019년에 치렀죠. 과거에는 영국이 5년 고정 임기가 보장이 돼 있었어요. 법을 고쳐가 지난 2010년에 고쳐서 의원은 5년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기 총선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그걸 고쳤지요. 그러니까 조기 총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영국이나 이런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나라에서 조기 총선을 하면 기존 의원들이 다 퇴진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영국에서는 이 조기 총선의 가능성에 대한 청원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영국에 보면 88만 5천 명이 조기 총선을 해야 된다고 하원 청원 사이트에 지금 청원을 했고 또 순핵이 취임 총리로 결정된 그 여론조사에서 56%가 순핵이 영국 총리로 결정된 후 여론조사에서 56%가 조기 총선을 해야 된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63%가 조기 총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근 2달 만에 총리가 3번 바뀌는 보리스 존슨에서 트러스로
그리고 또 순핵으로 3번 바뀌는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영국에서 차라리 조기 총선으로 국민에게 지금 신임을 한번 묻는 것이 나은 게 아니냐.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서는 다수당의 지금 대표가 총리가 돼요. 그래서 트러스가 보수당의 대표이자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 보수당 하원의원, 상원이란 건 상징적인 귀족들이니까 하원이 참여한 갱선에서 트러스가 2위를 했다가 당원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됐죠.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 보수당의 당원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16만 명으로 영국 인구 6,700만 명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순핵도 보수당 의원 200명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했고 등록 요건인 추천 의원 100명 넘긴 사람이 없어서 그냥 자동으로 경선 없이 후보가 됐어요. 자, 영국의 총선은 현행법에 따르면 2025년 1월에 지금 1월 전까지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는 보통 이 총선을 치르고 그 다음에 총선 결과에 다수당이 된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데 총선 치러진 후에 총선 없이 3번째 총리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2차례 연속으로 총선을 지금 이끌지 않은 인물이 총리가 되면서 자, 그러니까 트러스도 총선을 안 치렀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순핵도 총선을 안 치르고 이 총리가 되어서 새 총리가 국민에게 민의를 물어야 되느냐. 그래서 영국에서는 3차례 연속 총선 없이 총리가 된 경우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 존슨은 총선을 치렀느냐? 존슨도 총선 없이 당내 경선에서 대표가 되면서 들어왔는데 그는 조기 총선을 추진했고 실제로 총선을 2019년에 치러서 보수당의 압승을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존슨은 그 이전에 메이가 하다가 자, 그래서 존슨으로 넘어갔는데 근데 존슨이 조기 총선을 치러서 민주당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자, 노동당도 지금 민주당이 노동당보다 지지율이 너무 차이가 나고 낮으니까 자, 노동당의 지지가 지금 급속도로 올라갔고 민주당이 노동당 지지율의 한 40%밖에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보수당에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조기 총선을 빨리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 찍겠느냐 물으니 56%가 노동당, 보수당이 19%예요. 그래서 지금 격차가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순핵은 조기 총선을 반대할 거고 총선을 치르지 않아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 이런 대중적 시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 의회의 전직 총리가 현직 의원으로 몇 명이 있느냐? 메이도 있고 존슨도 있고 트러스도 있다는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보통 영국에는 전직 총리가 정계 은퇴가 기본인데 영국에 지금 정치가 웃음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민재 씨가 이야기한 영국에 지금 거국 내각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순핵이 실패하게 되면 아무리 보수당이 부정을 해도 총선이 치러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순핵은 얼마나 총리를 하느냐? 영국의 경제 붕괴가 시작될 때까지 총리를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영국이 지금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순핵도 한 몇 달 하다가 내년에 이 영국 경제가 붕괴되면 순핵이 물러가고 영국에는 아마 조기 총선이 치러지지 거국 내각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청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국의 전인대에서 폐막식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폐막식에서 후진타오가 강제로 끌려 나갔어요. 리잔수가 후진타오 서류를 싹 뺏어가요. 후진타오가 그 서류를 뺏으려 하니까 시진핑이가 비서실인 판공청에 비서실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지금 후진타오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고 후진타오는 저항하다가 끌려갔고 그 와중에도 서류에 안에 손을 넣어서 좀 뺄라 하니까 그걸 비서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후진타오가 시진핑에게 뭐라 하고 그 옆에 있던 리커창 총리는 어깨를 두드리고 나갔어요. 자, 후진타오가 보려고 했던 것은 정치국 상무위원 명단이었습니다. 후진타오는 공청당 계열이 상무위원회에 한 명도 없다라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후진타오나 리커창은 중국의 3대 파벌 중에 하나인 공청단 출신입니다. 공청단은 공산주의 청년단이죠. 결국은 20차 당대회 결과 리커창도 탈락, 그리고 왕양 정협 주석도 탈락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끌어가는 것은 7명의 상무위원입니다. 중국이 200명이 넘는 중앙위원, 그리고 25명 안팎의 정치공원, 그리고 7명의 상무위원 등으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원래 상무위원 7이 핵심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중국 정부를 끌고 가는 이 과두 지배 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계파별로 이 정치국원 그리고 상무위원을 나눴는데 완전히 공청당 계열이 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특히 놀라운 것은 후추나 부총리가 이번에 이 상무위원이 되어서 총리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었어요. 후추나는 이 티벳 출신으로 굉장히 그 공청단의 유망주 인물로 49세에 정치국원이 되면서 총서기 내지는 총리는 그냥 따놓은 당상으로 됐는데 2017년에도 탈락했고 상무위원회, 이번에서는 이제 상무위원뿐만 아니라 정치국원까지도 탈락했어요. 그래서 후진타오가 끌려가면서 항의했던 것은 리커창도 총리 탈락하고 상무위원회에서 밀려나고 그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후추나도 상무위원이 되지 못했고 이 왕양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공청단이 거의 전멸해버리고 몰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청당이라는 것은 덩소평의 개혁 개방 이후에 호요방이라고 있었죠. 이 중국 북경 중국의 89년에 천안문 시위를 주도했던 것이 호요방의 그 죽음을 이렇게 이유로 이제 시위가 일어났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덩소평이가 지금 이 개혁 개방한 이후 이 호요방 계열에 지금 후진타오가 주석이 되고, 그리고 그의 또 후계자인 리커창, 후추나 등이 개혁을 이어가면서 중국이 계속 발전해 갈 거라고 됐어요. 자, 그래서 이 후진타오는 이 공청당 전성시대를 열어가지고 후진타오 집권기에 그 후계자로 지금 후추나를 그리고 리커창 왕량을 다 띄었던 겁니다. 자, 공청당은 1920년에 상하이에서 이 사회주의 청년단이 만들어졌고 이를 갖다가 전국으로 키워서 1925년에 공청단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14세에서 28세 이하 청소년이 가입할 수 있는데 공상당원이 아니라도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국의 사회주의 사상 학습을 한다고 하면서 공상당원이 되는 이 코스인데 공청단 별도의 전당대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2018년 공청당 베이징 대회에는 전국 1529명의 대표가 참가했고 공청당원이 8124만 명, 기청 조직이 360여만 개로 이 공청당이 중국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기업체, 농어촌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고 또 중국에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국제유한공사, 청년실업발전공사, 중국청년여행사. 그래서 공청단이 신문까지도 또 운영하고 있고 출판사도 하고 있고 비영리 펀드도 운영하고 협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요방이 공청당을 이렇게 키웠고 그래서 공청단의 제1서기가 되었고, 그리고 호요방이 모택동 때 고생했지만 모택동이 죽자 덩소평과 함께 부활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요방이 개혁을 계속하다가 이 보수파의 반대로 밀려나고 덩소평이가 끌어내렸죠. 그래서 이제 호요방이 죽고 후임으로 조자양이가 올라갔고, 그래서 천안문 사건은 호요방의 죽음에 항의하는, 그래서 개혁의 후퇴를 항의하는 개혁파의 이 시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공청단이 이름은 사회주의 청년단에서 비롯됐고 공산주의 청년단이지만 중국이 이제 공청당이야말로 개혁 개방으로 이 호요방 때부터 후진타오까지 주어졌어요. 그래서 공청당 계열이 중국에 득세하면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합리적으로 갈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완전히 공청단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시진핑의 독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후진타오의 저항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자